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33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 주제는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1차전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전북현대가 홈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일단은 칭찬을 좀 할 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 두 선수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동국 선수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 어쩌면은 페널티킥 성공률이 100%예요. 레오나르도. 네. 레오 선수. 예. 지금 골수만으로 따져도요. 아드리아노 선수 빼고는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 골 제일 많이 넣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오 선수를 약간 이제 우려했던 거는 뭐냐면 시즌 아주 말미에, 그러니까 전북의 FC 서울과 그 챔피언을 다투던 그런 약간 시기에는 조금 이제 레오나르도의 어떤 기준에 비하면 조금 미달한 경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포워드를 투입하면서 이제 4-4-2처럼 만들 때 레오 선수를 빼는 경우도 서울전 같은 경우에 전북이 있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 1차전에서의 폼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뭐 기대 반 약간의 걱정도 조금 있었는데 역시 레오는 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만큼은 레오나르도 선수는 거의 뭐 지존급이고 그야말로 해결사라는 별칭이 아깝지가 않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전북이 선제골을 허용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침착하게 자기 경기를 끌어나간 것도 저는 또 칭찬을 좀 해주고 저는 싶어요. 이 경기 개인적으로 MVP를 꼽자면 네. 이재성 선수. 이재성 선수. 네. 이재성 선수가 사실 개인 능력으로 어려운 빌드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풀어나가서 경기를 풀어준 경우가 많고요. 이재성 선수 때문에 사실은 이 경기가 그나마 전북이 좀 풀렸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경기를 앞두고 제가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압둘라우만 형제가 같이 나왔을 때 네. 네. 실제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최철순 선수가 네. 전담막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헷갈리지 않게 잘 따라다니느냐. 네. 근데 생각 이상으로 잘 따라다녔어요. 10번을. 네, 10번 동생인 오마르 압둘라우만은 잘 따라다니고 네. 형인 이 분신술 쓰지 않습니까 둘이? 네, 형인 이 모하메드 압둘라우만 그 선수를 따라당긴 게 제가 90분 동안 유심히 봤어요. 네, 그 선수를 따라당긴 게 한 30초 됩니다. 아, 잠깐 30초 동안 그럼 착각을 했을 수도 착각해서 있었네요. 따라다녔어요. 네. 그래서 경기 끝나고 무슨 말 하나 했더니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밝히더군요. 최철순 선수가 잠깐 동안 진짜 헷갈려가지고 네. 그 형을 따라다닌 적이 있다. 아마 네, 뒷모습 보고 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모습 보고는 그래 알았을 앞모습 거예요. 보면은 형이 그래도 좀 구별시켜 주려고 친절하게 수염을 약간 길렀었어요. 코도 약간 크고. 네. 근데 진짜 그냥 옆에서 보거나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헷갈리니까 네. 걱정스러웠는데 사실은 뭐 그건 농담이고 이 경기 이제 이재성 선수 얘기를 한 이유는 최철순 우리가 얘기하는 시프트, 네, 전담 마크를 시키지 않았어요? 맨투맨 마크.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맨투맨 마크라는 게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이날 경기에서는 최철순 선수는 계속 오마르를 그림자 수비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그냥 빌드업을 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으면 그러면은 이재성과 김보경 선수가 나란히 이제 공격 꼭지점 한 명은 그 역할, 한 명은 또 여기서 빌드업의 중간 연계 과정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을 텐데 이재성 선수는 그래도 혼자 어떤 개인 드리블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탈피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김보경 선수가 최철순 선수는 사실은 맨투맨이니까 따로 띄워놓고 본인이 이제 그쪽 커버나 여러 가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김보경 선수 역할이 약간 좀 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보경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재성 선수와의 시너지를 좀 내지 못하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중앙부터의 좀 빌드업에서 우당탕탕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물론 뭐 전북이 우당탕탕 원래 축구를 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 중간 연계 과정에 있어서 평상시보다는 이재성, 김보경의 시너지는 잘 발휘하지 못했다. 최철순의 전담 맨투맨 마크 시프트를 쓸 때 약점은 드러났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지역을 뭐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지역 수비를 하는 것보다 맨투맨 수비는 한 번 이제 잘하다가도 벗겨졌을 경우나 또는 놓쳤을 경우에 이제 위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날도 한 번 벗겨졌을 때 오마르에게 오른발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했고 한 번 오마르가 오른쪽으로 돌 때 놓쳐서 거기서부터 볼이 살아가지고 이제 아스프리아에게 실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위험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최철순 선수가 전담 마크를 충실히 소화를 해냈다. 90% 정도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2차전에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김보경 선수가 이제 이날 사실 좀 부진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오 선수 빼고 포워드 넣지 않고 김보경 선수를 빼고 이제 포워드를 이동국 넣습니다. 선수를 그러니까 넣죠. 네. 김보경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까지 될 만한 그런 정도 실력의 선수가 아닌데 김보경 선수에게는 정말 2차전이 상당히 벼르고 나오는 2차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철순 선수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었죠. 이날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거죠. 최철수 선수가 오마르 선수가 가짜 9번 역할이어서 우리 진영 전북 진영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올 때는 최철수 선수가 센터백처럼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김영일 선수가 올라오면서 오히려 그렇죠. 김영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기능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 후에 최강희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전북이 1차전에서 가장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후방으로부터의 빌드업. 네. 그것이 이제 매끄럽질 못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철수 선수가 어차피 자리를 비우게 되는 역할이고 여기를 김영일 선수가 메운다 하더라도 사실상 김영일 선수도 중원에서의 빌드업 기점 그쵸. 역할로는 네. 적합한 자원은 아니죠. 게다가 이날은 조성환 선수가 또 없었어요. 네. 조성환 선수라도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볼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 뭐 조성환 선수가 이제 2차전에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있건 없건 간에 최철순 선수가 이런 역할이라고 한다면 역시 가장 낮은 지역의 빌드업의 기점 자리가 비우는 경우가 많기 그렇죠. 때문에 역시 빌드업에는 좀 어려움을 느끼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 김보경 선수가 그리고 이날은 제 생각에는 물론 우즈벡전을 뛰진 않았죠. 캐나다전을 뛰었는데 캐나다전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수였거든요. 김보경 선수가. 근데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A매치 소집 갔다 온 피로도가 피로했지. 조금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보경 선수가 어찌됐건 좋은 상태로 이제 2차전에 돌아와야 되겠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은 어차피 최철순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단순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북이 그래도 지금 2대1로 이긴 것이 55대 45 정도로는 전북이 우세점을 갖고 간다. 그러니까 R라인이 물론 홈에서 이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뒤에 업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R라인이 먼저 골을 넣고 시작해야 되는 그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북이 지금 조금 유리한 구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R라인은 2차전의 선발 라인업에서는 더글라스 선수를 네. 바로 넣게 될 거고 제가 중동 현지 언론을 좀 봤어요. 뭐 분석을 중동으로 보지는 하셨군요. 않았습니다만 네. 현지 언론을 좀 보니까는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를 가짜 9번 쓴 것이 약간 안 좋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R라인의 빌드업이 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전북 빌드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라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R라인의 빌드업은 이때 아메르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으로 못 나온 상황에서 물론 이명주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명주 선수는 오히려 이재성이라든가 김보경 선수를 아주 철저히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역할을 좀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R라인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마르 선수가 가짜 9번 역할에서 공격수처럼 올라가 있을 때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R라인이 빌드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중동에서의 그 기사를 보면 오마르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R라인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게 또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한 골 먼저 넣고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라도 공격수를 늘려야 되니까 결국은 4-2-3-1 포메이션을 R라인은 구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바르만 선수와 이명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자리를 지키고 오마르 선수가 앞쪽에 꼭지점 그리고 양쪽에 이제 외국인 선수 윙포워드들 그리고 앞에는 더글라스 선수. 가이오 아스프리아. 그렇게 되면 이제 최철순 선수의 역할은 가짜 9번 오마르 선수가 뛸 때보다는 조금은 단순해지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최철수 선수가 오마르 선수에 대한 마크를 2차전에서도 맡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후반전에는 최철순 대인 마크를 떨궈내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과 똑같으냐면은 전북이 예전에 감바 오사카와 경기를 했을 때 우사미 선수를 감바 오사카의 우사미 선수에게 그때 최철수 선수를 또 붙여놨었어요. 전반전에는 그게 1차전 전반전인데 1차전 전반전에는 감바가 해법을 좀 못 찾고 있다가 후반전에는 감바의 감독이 방법을 찾았어요. 우사미 선수를
가급적이면 이제 측면으로 그렇죠. 보내는 거예요. 우상미 선수를 측면으로 보내게 되면 최철수 따라가는 선수가 거잖아요. 그렇죠. 최철수 선수가 이제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중앙 공간이 허전해지죠. 물론 이제 이 상황을 또 김영일 선수가 올라와서 메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게 더글러스 선수가 투입이 되면 김영일 선수, 조성환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마르 선수가 최철수 선수를 끌고 터치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의 전북의 중앙은 약간 허전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때 아스프리아 선수라든가 카이오 선수가 그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혹은 뭐 이명주 선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오마르 선수가 끌고 나간 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더글라스 선수가 있고 또 오마르 선수의 활용법, 최철순을 피하는 활용법을 어느 정도 아라인이 이제는 지난 경기 후반전을 통해서 숙지를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목이 오마르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을 때 결국은 아스프리아 선수의 골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 최철순 선수의 대인마크는 2차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최강희 감독 스타일상 결국은 그냥 최철순 맨투맨 붙일 겁니다. 아마. 네. 붙일 겁니다. 그대로 같은 스타일로 갈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 더글라스 같은 경우도 뭐 센터백 두면 조성환 선수가 이번에 들어오니까 김영일과 조성환이 번갈아 맨마킹 형태로 또 붙일 겁니다. 원래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고 네. 우직하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간헐적으로 가끔 지역 방어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최강희 감독이. 근데 지금은 1차전 내용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그렇게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대신 김보경과 이재성의 롤을 확실하게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재성을 아예 공격형 미드, 김보경을 아예 내려선 중앙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 같은 역할. 과거에 뭐 카디프 시티나 그런 팀에서 그 역할을 다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고 1차전 같은 네. 경우가 이제 문제가 김보경 선수가 공격으로 세컨볼 위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커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정쩡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뭐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는 세컨볼 위치로 가고 김보경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중앙 쪽에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롤을 좀 나눠주는 방식이 유리할 것 같다.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은 김신욱 선수 말고 그럼 이동국 선수를 선발로 써야 되느냐? 뭐 혹은 뭐 투톱일 때 괜찮았다. 뭐 전북이 어차피 뭐 지켜서 이길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아예 투톱을 쓰느냐? 뭐 아니면 그냥 김신욱 원래대로 가느냐? 여러 가지 지금 기사들을 보면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방식은 이재성 선수를 차라리 측면으로 보내고 김신욱 선수, 로페스 선수를 투톱처럼 물론 이제 로페스 선수는 중앙 쪽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겠습니다만 이재성 선수를 차라리 측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김보경 선수와 뭐 최철수 선수 이동을 할지언정 어쨌든 김보경, 최철순의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로페즈와 김신욱 그리고 오른쪽에 이재성 예를 들어 왼쪽에 레오 그러니까 사사이 비슷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그 원래 1차전에 나왔던 스타팅 라인업을 그대로 가지고서 포메이션과 위치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재성 선수는 뭐 대표팀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오른쪽 측면에 갖다 놔도 그 상대의 라인과 라인 사이를 부시는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보경, 이재성 중에서는 그래도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로페스 선수는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투톱 처럼 기용이 되더라도 로페스 선수는 약간 처지면서 전체적으로 4-2-3-1이나 4-4-1-1 같은 그러한 효과에서 여기서 이제 장 의원님과 똑같은 얘기는 김보경 선수를 아예 내려와 있는 선수로 만들어주면 최철순 선수가 어디 공간 비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김보경 선수로 하여금 빌드업에 일단 기점을 삼을 수 있고 물론 이제 김보경 선수가 수비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전북이 여태까지 썼던 4-1-4-1이나 4-3-3보다는 원래 1차전의 라인업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4-2-3-1 내지는 4-4-2 같은
포진을 만드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김신욱 선수가 1차전에서 페널티 얻어낸 장면 이전까지 활용이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김신욱 선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신욱 선수가 있어야만이 전북이 사실 2차전 쉽게 가려면 세트 플레이라든가 뭔가 피지컬적인 우세에서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는 김신욱 선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김신욱 선수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거한이긴 하지만 활동폭이 크고 수비 영역에까지 가담을 잘해주면서 아주 성실하게 수비도 잘 도와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는 1차전에서의 어떤 활용법이 잘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저는 2차전에서도 김신욱 선수가 계속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초반부터 예를 들어 김신욱 선수, 이동국 선수를 넣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김보경 선수가 희생이 되든지 누가 다른 멤버가 하나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별로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김보경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은 최강희 감독 이야기했듯이 첫 경기도 빌드업이 잘 안 됐었는데 잘못하면 또 빌드업이 안 될 공산이 커지고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투톱 쓴 위력은 오히려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더 반감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페즈 선수를 가운데 세워서 조금 자유롭게 움직이게 놔두면 이거는 필드 플레이 때는 로페즈의 빠른 발을 활용한 이제 R라인이 분명히 뒷공간은 좀 많이 줄 거예요. 이날은 R라인이 먼저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는 로페즈의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 그리고 세트 플레이라든가 뭔가 롱볼 크로스 상황에서는 김신욱의 피지컬을 활용한 득점, 빌드업도 하면서 최철순의 또 움직이는 여러 가지 공백들을 또 메우고, 이렇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임종훈 선수, 조성환 선수 바뀌는 그거 하나 말고는 그대로 1차전 멤버로 가되, 장 의원님 말씀과 이제 저는 거기다 좀 더 추가해서 아예 포메이션을 4-2-3-1 내지는 4-4-2처럼 바꾸고 이재성 측면, 로페즈 중앙, 그런 것이 오히려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R라인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이죠, 그런데. 아주 조금. 네, R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0% 전력으로 올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북이 너무 수비적으로만 나오면 오히려 또 이게 뭔가가 판세가 또 바뀔 것 같은. 그래도 이런 경기는 통상 네. 후반전 운영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전반에는 수비 쪽을 좀 강화를 해서요. 전반에 미리 실점이 돼버리면 후반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좀 수비를 강화해서 어떻게든 전반을 무실점으로 넘기면요, 후반전 운영이 한결 쉬워집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선수가 들어가든 역습을 통해서 상대방은 이제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되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오히려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제골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최강희 감독님 스타일은 아마 그대로. 전반부터 그냥 네. 전공법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공법이라는 게 지금 컨디션 관리도 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요. 네. 선수들이 전반전과 이번 1차전과 같은 기동력, 피지컬적인 능력만 보여주면 저는 압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뭐 어려운 원정이지만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체적으로 평소에 하는 것과 같은 경기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쵸. 그런데 그거는 최강희 감독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가장 많은 지도자거든요. 아마 누구보다도 이제 최강희 감독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해서 특별히 수비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뭐 한 골을 앞서고 있는 마당에 초반부터 뭐 때려 부수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전북이 애초에 했던 대로, 그러니까 1차전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분으로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북에게는 모범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1차전 때는 뭐 농담 삼아 압돌라오만 형제 조심하라고 네, 헷갈리지 구별을 잘하라 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2차전에 정말 혹시 선수들이 이거 본다면 당부하고 싶은 건 주심이요, 1차전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토 주심이죠. 여태까지의 맞아요. 성향을 일본인 주심. 일본인 주심인데 1차전 같은 경우는 주심의 성향이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웬만한 건 그냥 웬만한 건 전개시키는. 넘어가고. 예. 근데 일본 주심이 상당히 까다롭게 볼 수가 있고요. 1차전처럼 똑같이 부딪혔는데 반칙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세트피스를 자꾸 내주면 초반에 분위기가 그 상대에게 R라인에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심의 성향을 좀 빨리 파악을 해라. 네, 전반 초반에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안에 주심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하고 피지컬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동에 대한 수위를 조절을 해라.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노련하게 좀 대처하는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사토 주심이 여태까지의 평균적인 성향은 그렇게 깐깐하고 엄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전 했던 그 오만 주심과 좀 비슷하게 사실은
좀 관대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러나 장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평균적인 기록만 가지고서 사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날 어쩔지 모르니까 그것은 일단 그날 봐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결승전에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원정 아닙니까? 일단은 주심은 상당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진행할 거라고 예측하고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넘어가는 성향을 평소에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런 결승전의 2차전 게다가 전북 입장에서는 원정이다. 여기서는 무조건 주심은 보수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보니까 좀 관대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금 더 바뀔지언정 낄낄거리게. 네.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전북현대가 조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2차전을 비기기만 해도 우승이 되고요. 만약에 0대1로 패하게 되면은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R라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대1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연장 승부로 이제 돌입을 하는 건데요. 뭐 우리가 누누이 전북현대를 다룰 때 이야기를 했지만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실수하지 않고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이 잘하는 그 팀의 플레이만 잘하면은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장전 안 가고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중계를 하는데 연장전 가는 중계는 그 어떤 중계진이나 그 어떤 기술 스태프 분들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연장 안 가고 전북이 90분 내에 우승컵을 들기 꼭 그렇게 하세요. 간절히 제가 소망합니다. 정말, 진짜 그 시간이 그렇게 이른 시간도 아니거든요. 연장 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 한 의원님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90분 안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 세트피스 훈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금 현지에서 들리는데요. 세트피스에서 하나 꼭 넣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게 편하게 가는 길이에요. 네, 그게 편하게 가는 길이고 선수들 무엇보다도 마지막 경기니까 진짜 10년 만에 우승.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공 하나 집중력 있게 잘 간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북현대가 오늘 이제 R라인과 결승 2차전을 치릅니다. 정말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경기 펼쳐서 꼭 10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투펀치 233화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로 돌아올게요.